Financial Times에 따르면 러시아는 일본과 한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장교들을 훈련시켰다. 2013-2014년의 비밀 문서를 검토한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일본과 한국과의 잠재적 전쟁을 상정하여 원자력 발전소 및 기타 민간 기반 시설을 포함한 세부적인 목표 목록을 작성했다. 러시아에 유출된 군사 문서에 요약된 공격 계획에는 도로, 다리, 공장 등 총 160개의 목표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작전 지역에서의 병력 집결을 방해하기 위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서는 네이토와의 충돌 상황에서 러시아의 동부 국경이 방어에 취약해질 가능성과 미국 및 지역 동맹국의 공격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이 문서는 러시아 동부 국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대비하기 위해 2008-2014년에 수행된 장교 훈련과 관련된 29개의 기밀 군사 파일 중 하나로 현재에도 러시아 전략과 연관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올해 FT는 해당 문서가 핵무기 작전 원칙과 중국의 침략 전쟁, 유럽에서의 심층 공격 시나리오에 대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세부 정보를 담고 있음을 보도했다. 아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및 네이토에 대한 전반적인 대립적 태도 속에서 그의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모스크바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심화하는 동시에 북한에서 12천 명의 병력을 모집해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경제 및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 11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지역적 갈등이 이미 전 세계적 차원을 띠고 있다고 발언했다. 네이토의 전 무기 통제 책임자이자 현재 스팀슨 센터에서 활동 중인 윌리엄 알버크는 유출된 문서와 북한 병력 배치가 유럽과 아시아의 전장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는 유럽의 갈등에서 방관할 수 없고 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유럽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일본과 한국의 목표 목록은 KH-101 비핵 순항 미사일의 능력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에 포함되었다. 문서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이 문서가 2013년 또는 2014년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서에는 고위장교 훈련학교인 통합무기 아카데미의 휘장이 찍혀 있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상당한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두 나라는 워싱턴이 주도하는 수출 통제 연합에 참여하여 크렘린의 전쟁 기계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알버크는 문서가 서구 동맹국들이 아시아에서 러시아에 제기하는 위협을 러시아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기습 공격하려 한다면 일본과 한국에 주둔한 미군과 동맹군을 동시에 공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틴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목표 목록 중 첫 번째 너덜 미곳은 일본과 한국 군대의 중앙 및 지역사령부 본부, 레이더 시설, 공군 기지 및 해군 기지를 포함한 군사적 성격을 띠었다. 나머지는 일본의 혼슈와 규슈를 연결하는 간문 터널과 같은 도로 및 철도 터널을 포함한 민간 기반 시설이었다. 에너지 기반 시설도 우선순위였으며 도카이 핵단지를 비롯한 13개의 발전소와 연료 정제 시설이 목록에 포함되었다. 한국에서는 다리가 주요 민간 목표였으며 포항제철소와 부산의 화학공장과 같은 산업시설도 목록에 포함되었다. 프레젠테이션의 대부분은 KH-러윈 비핵 미사일의 탄환을 사용한 가상 공격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선택된 예시는 일본의 섬에 위치한 오쿠시리토 레이더 기지였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중 하나는 대규모 폭발 애니메이션 GIF로 이러한 공격을 논의했다. 러시아가 목표 목록을 선택하는 데 있어 신중함을 기했다는 것을 슬라이드는 보여주었다. 한국의 두 지휘 및 통제 벙커에 대한 메모에는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병력에 대한 추정치가 포함되었다. 목록은 시설의 크기와 잠재적 생산량과 같은 세부 사항도 언급했다. 오쿠시리토우의 건물 사진은 일본 레이더 기지 내부에서 촬영되었으며 대상 건물 및 시설의 정밀 측정값과 함께 슬라이드에 포함되었다. 게이오 대학교 부교수이자
일본 방위성의 전 연구원인 츠루오카 미치토는 러시아와의 갈등이 유럽에서 갈등을 확장한 결과로 도쿄에 특별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는 수평적 에스컬레이션이라 불린다. 북한이나 중국과의 갈등에선 일본이 조기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조치를 취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의 수평적 갈등 확산에 있어 도쿄의 경고 시간은 짧아질 것이며 일본이 독립적으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선택지는 더 적어질 것입니다. 일본군, 특히 공군은 오랫동안 러시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츠루오카는 러시아가 일반 일본 국민에게는 지속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 열도 분쟁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을 공식적으로 종결할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소련군은 1945년 전쟁 말기에 쿠릴 열도를 점령하고 일본 주민들을 추방했으며 현재 약 2만 명의 러시아인이 이 섬에 거주하고 있다. 당시 일본 총리였던 기시다 후미오는 1월 정부가 이 문제를 협상하는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전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이에 대해 X 플랫폼에 우리는 일본인의 감정에 관심이 없다. 이것은 분쟁 지역이 아니라 러시아 영토다라고 응답했다. 러시아의 계획은 자국의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지만 이는 과장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오쿠시리토에 대한 가상 임무는 Tu-160 중폭격기에서 발사된 12개의 KH-101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 문서는 목표 파괴 가능성을 85%로 평가했다. 그러나 오슬로 대학 박사과정연구원인 파비안 호프만은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동안 KH-101이 예상보다 스텔스 능력이 낮고 계층화된 방공 시스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호프만은 KH-101은 소련과 러시아 순항 미사일의 일반적인 외부 엔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 선택은 미사일의 레이더 신호를 상당히 증가시킨다고 덧붙였다. 호프만은 또한 이 미사일이 예상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제한된 출력에 의존하며 높은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미사일 시스템의 경우 이는 명백한 문제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일본과 한국에 대한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러시아가 이웃 국가의 방공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탐색하는 습관에 대한 드문 통찰력을 제공했다. 이 보고서는 2014년 2월 24일 일본과 한국의 방공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파견된 Tu-95 중폭격기 한 쌍의 임무를 요약했다. 이 작전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Fall Eagle 24와 일치했다. 기록에 따르면 러시아 폭격기는 러시아 극동지역 우크라이나 장거리 항공사령부 본부에서 출발하여 한국과 일본을 17시간 동안 비행하며 대응을 기록했다. 기록은 18건의 요격이 39대의 항공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졌다고 언급했다. 가장 긴 조우는 일본의 F-4 팬텀 전투기 한 쌍에 의한 70분간의 호위였으며 러시아 조종사들은 무장이 해제된 상태였다고 언급했다.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가 수행한 요격은 7회에 불과했다. 이 경로는 올해 초 2대의 Tu-142 해상 초계기가 태평양 전략훈련 중 일본을 한 바퀴 돌았던 경로와 거의 동일했으며 9월 쿠릴 열도 근처 분쟁 지역을 통과하는 비행도 포함되었다.